지금 중국을 비난하는 겁니까? 프랑스 파리의 한 회사. 한 중국인이 지금 감히 중국을 비난하는 거냐며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 드보르예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파리라고 하면 대부분 로맨틱한 도시를 떠올리겠지만 제 어린 시절은 그와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저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죠. 부모님은 제게 파리의 말괄량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사실 어렸을 때 저는 도시 곳곳을 누비며 온갖 사고를 치곤 했거든요. 제 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지만 동시에 저를 감당하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파리의 유명한 셰프였고 어머니는 거리 예술가였어요. 아버지 피에르 드보르는 파리의 한 유명 레스토랑의 주방장이었고 그의 음식은 항상 미슐랭별을 받을 만큼 뛰어났죠. 아버지는 늘 바빠서 집보다는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어머니 엘리자 드보르는 거리 예술가로 파리의 골목 곳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사람들과 소통하셨어요. 그녀의 캠퍼스는 거리가 되었고 그녀의 작품들은 파리 사람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었죠. 어린 시절 저는 파리의 거리를 제 집처럼 누비며 자랐어요.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파리의 좁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모험을 찾곤 했죠. 한 번은 어머니가 작업하시는 동안 저는 친구들과 함께 센 강을 따라 카누를 타고 항해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강바닥에 묻힌 보물을 찾아내겠다고 결심했었죠. 물론 보물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 모험은 제 어린 시절 가장 큰 스릴을 안겨주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파리라는 도시가 주는 자유와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자랐죠. 하지만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도 저는 항상 궁금증이 많았어요. 아버지의 주방에서 나는 향기, 어머니가 그리던 거리의 풍경, 그리고 파리에 숨겨진 이야기들까지.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싶었고 스스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마련해주신 교육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줬죠. 어릴 적부터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어요. 제 부모님은 제가 예술이나 요리에 관심을 가지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유도하려 하셨죠. 하지만 저는 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찾곤 했어요. 예술을 사랑하긴 했지만 저는 그것을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없었어요. 대신 저는 예술과 비즈니스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 흥미를 느꼈어요. 어머니가 작업하시는 미술관이나 거리에서 본 작품들이 어떻게 거래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관심은 제게 금융과 경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어요. 파리의 고등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 분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숫자와 통계, 그리고 복잡한 금융 모델을 이해하는 것이 마치 퍼즐을 푸는 것처럼 재미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예술과 음악에 열중할 때 저는 경제 이론서나 금융 신문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아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파리의 한 명문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경제학과에 들어가면서 제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죠. 저는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의 동향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아갔고 그 과정에서 경제학이 단순히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학 시절 동안 저는 여러 금융 관련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도 쌓았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턴십은 파리 증권거래소에서의 경험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실제로 주식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이 경험들은 제가 라 피델리떼 자산관리에 입사하게 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어요. 라 피델리떼 자산관리는 파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가진 금융회사였고 그곳에서 일하는 것은 제게 큰 자부심이었어요.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저는 매우 설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두렵기도 했죠. 라 피델리떼는 엄격하고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어요. 제 자유분방한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회사에서의 첫 몇 달은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 늦게까지 일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나 기초적인 분석 작업을 맡았지만 점차 더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제 첫 번째 큰 프로젝트는 유럽의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일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회사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저는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팀원들과 협력하는 법도 익혔어요.
그러나 금융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했고 순탄치 않은 일도 많았어요. 회사 내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했고 때로는 동료들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었죠. 그중 하나는 바로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경험한 일이었어요.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는 한 스위스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새로운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어요. 이 기업은 기술 혁신으로 유명했고 우리는 그들의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분석해야 했죠. 저는 이 분석 작업을 맡아 진행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 동향을 조사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스위스 기업과의 협상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그 기업에서 기술적 문제로 인해 출시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해 온 거예요. 이 소식은 저희 팀에게 큰 충격이었죠.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 순간에도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대안을 제시했죠. 우리가 이 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팀 내에서 제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는 다른 팀원들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큰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특히 팀의 선임이었던 한 동료는 제 제안을 반대하며 이건 너무 위험해.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결국 팀 내에서 오랜 토론 끝에 제안이 채택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죠.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팀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문제를 해결했고 그 결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갈등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죠.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한다는 현실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회사 내에서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저는 그 일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이번 프로젝트는 제 커리어에서 또 다른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었어요. 팀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동료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중국인 동료인 샤오밍이었어요. 샤오밍과의 첫 만남은 무척 인상 깊었어요. 그녀는 중국 본사에서 파견된 인재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였죠. 그녀의 첫인상은 차갑고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 매우 진지했고 항상 모든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처리하려 했어요. 저는 처음엔 그녀의 철저함과 완벽주의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의 협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아시아 시장은 저에게 매우 흥미로운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프로젝트는 제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어요. 특히 샤오밍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여러 차례 갈등을 겪게 되었죠. 샤오밍은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관행을 철저히 고수했고 저는 유럽식 접근 방식을 선호했어요. 이로 인해 우리는 종종 충돌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는 샤오밍과의 갈등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은 제게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갈등은 제가 더 성숙해지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되기도 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될지 기대가 되면서도 막막함이 저를 억누르고 있었죠. 그렇게 우려하던 사건들이 결국 하나 둘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갈등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발생했어요. 우리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 내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을 도모해야 했죠. 제가 맡은 부분은 한국과 일본 시장이었고 샤오밍은 당연히 중국 시장을 담당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협력할 중국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어요. 샤오밍은 한 대형 국영 기업을 강력히 추천했어요. 그녀는 그 기업이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성공적인 진출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업이 최근 몇 년간 수차례 논란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나 환경 오염 문제로 비판받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샤오밍에게 그 기업과의 협력이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요?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우리 회사의 명성에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샤오밍은 제 우려를 일축하며 그건 서양 미디어의 왜곡된 시각일 뿐이에요.
중국에서는 이 기업이 매우 존경받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기업과의 협력이 가장 유리해요라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이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문화적 차이와 신뢰의 문제로 이어졌어요. 샤오밍은 제가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고, 저는 그녀가 위험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우리 둘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팀 내에서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팀원들도 우리의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프로젝트의 진행이 지연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예상보다 늦게 클라이언트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프로젝트 전체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았죠. 이 갈등은 저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어요. 매일 샤오밍과의 협업이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괴롭힌 것은 팀 리더로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책임감이었어요. 저는 팀의 리더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샤오밍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였고 저는 그에 반박하면서도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샤오밍과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게 됐는데요. 두 번째 큰 갈등은 우리가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서를 준비할 때 발생했어요. 이 보고서는 회사 경영진에게 제출되어 향후 전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었죠. 저는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면서 한국과 일본 시장의 분석 결과를 포함했고, 샤오밍은 중국 시장에 대한 분석을 담당했어요. 그러나 그녀가 제출한 분석 결과는 예상과 달리 매우 간단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이 자료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경영진이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원할 것 같아요. 특히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부족해 보여요 라고 말했어요. 샤오밍은 제 말을 듣고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 듯 보였어요. 그녀는 중국 시장은 서구 시장과 달라요. 여기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분석은 경영진이 직접 판단할 부분이지. 우리가 지나치게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철저히 분석한 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워왔어요. 하지만 샤오밍은 그런 접근 방식을 불필요하게 복잡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고,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 두 번째 갈등은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샤오밍이 왜 그렇게 간단하게 일을 처리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접근 방식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샤오밍은 제가 과도하게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협력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고립된 기분이 들었고 그로 인해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도 사라져 갔어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팀의 리더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팀을 이끄는 역할을 맡아왔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 같았어요. 샤오밍과의 갈등은 단순한 업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과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한국인 동료인 한수진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수진은 회사 내에서도 가장 친절하고 능력 있는 동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유연했죠. 우리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해본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수진은 제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저는 수진에게 샤오밍과의 갈등에 대해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저 정말 힘들어요. 샤오밍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수진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소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샤오밍 씨와의 갈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수진의 조언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녀는 우선 샤오밍과의 소통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샤오밍 씨는 아마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 먼저 그녀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보세요. 수지는 제가 샤오밍과의 대화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조언과 피드백을 아낌없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수진의 도움으로 샤오밍과 솔직한 대화를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그녀도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제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샤오밍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았지만 제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그녀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중국 시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단을 믿었고 그 신념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힘든 싸움이었고 우리는 서로의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조율하고 타협해야 했어요. 그렇지만 점차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어요. 샤오밍도 제 방식에 대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저도 그녀의 경험과 지식을 존중하게 되었죠. 결국 우리는 팀으로서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팀 리더로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뛰어난 능력만으로는 팀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리더십이란 서로 다른 의견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수진의 지지와 조언 덕분이었죠. 그녀는 언제나 저를 지지해 주었고 제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수진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조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샤오밍과의 갈등은 결국 저에게 큰 성장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리더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이제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는 모두가 한 팀으로서 다시 일치단결하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샤오밍과의 갈등은 저를 힘들게 했지만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팀의 리더로서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수진이라는 믿을 수 있는 친구 덕분이었죠. 프로젝트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샤오밍과의 갈등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협력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죠. 그러나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의 작은 균열이 다시금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그 갈등이 더 심각하고 개인적인 차원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죠. 샤오밍은 여전히 그녀의 방식대로 일을 추진하려 했어요. 특히 중국 내 주요 클라이언트와의 최종 협상에서 그녀의 독단적인 태도는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켰어요. 우리는 그 협상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계획이었고 성공 여부는 이 협상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나 샤오밍은 협상 과정에서 그녀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 했고 그로 인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샤오밍은 클라이언트와의 첫 만남에서 지나치게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접근했어요. 그녀는 협상의 모든 세부 사항을 주도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거의 묵살하다시피 했죠.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는 매우 불쾌해했고 협상이 파탄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고 즉시 개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샤오밍,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협상 중간에 그녀를 따로 불러냈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와의 대화를 피할 수는 없었죠. 지금 클라이언트가 매우 불쾌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우리의 입장만을 고수하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그러나 샤오밍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소피, 중국에서의 협상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무시할 거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녀의 접근 방식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잃으면 이 모든 게 무산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녀에게 제안을 했지만 그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이 대화는 결국 우리가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타협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샤오밍에게 우리의 입장을 강요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와의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클라이언트와의 대화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샤오밍이 조금 더 조용히 지켜보도록 유도했고, 저는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경청하며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갔어요. 다행히도 클라이언트는 저의 진정성을 느꼈고 결국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는 샤오밍과의 관계가 더욱 불편해졌음을 느꼈어요.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한 듯 보였고, 저는 그런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협상이 끝난 후 저는 샤오밍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녀와의 갈등이 단순히 업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협력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고, 그때 다시 한번 수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수진은 여전히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조언을 해주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죠. 수진 씨, 샤오밍과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이번 협상에서도 그녀와 충돌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피, 당신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샤오밍 씨도 자신의 방식이 거부당했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녀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중요한 건 당신이 리더로서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나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해요. 수진의 말은 언제나처럼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녀는 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단순히 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도록 도와주었어요. 수진의 조언을 듣고 저는 샤오밍과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그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녀가 느끼는 불만과 좌절감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샤오밍이 그동안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중국 본사에서 파견된 책임감과 그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려 했던 것이었죠. 샤오밍, 나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요. 그리고 당신의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팀으로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샤오밍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소피.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답변은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어요.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팀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았어요. 그 후 우리는 점점 더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었어요. 샤오밍도 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함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의 경험과 지식을 더 깊이 존중하게 되었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그 결과로 프로젝트는 점점 더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수진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조언을 해주는 동료가 아니라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함께 해주는 진정한 친구였어요.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로 발전해 갔어요. 수진은 제게 있어서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죠. 프로젝트가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큰 기쁨을 나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 속에서도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샤오밍과의 관계는 훨씬 개선되었고,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며 협력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준 것은 수진과의 우정이었어요. 우리는 이후에도 여러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로 발전해 갔어요. 수진은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단순히 앞서 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할 미래를 기대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여정에서 수진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죠. 지금 이 사연을 통해서 수진에게 한 번 더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수진,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만 들어봐도 소피가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힘든 중국인 동료로 인해. 어쩌면 소피의 미래가 불확실해질 뻔한 일을 도와준 수진에게 저 또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주고 싶네요. 우리 모두 수진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소피에게 응원 한마디씩 건네보면 어떨까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